네. 최근에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신형 차세대 무기들을 많이 이제 개발해서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게 실컷 좋건 어떤 그런 미국의 어떤 동맹 전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편승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렇게 편승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그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뭐 이것도 이제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차라든지 뭐 첨단 무기들을 많이 이제 개발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무기 개발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한국의 국방 전략의 일환이죠. 네. 그렇잖아요. 국방 전략의 일환이죠. 그러면은 한국의 국방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네. 단순히 어떤 이제 뭐 IT 기술이 발달하고 전자전이다 뭐다 첨단 이렇게 무기전이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거 개발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개발한다 뭐 어쩐다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죠. 네. 무기 개발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방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무기 개발 전략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국방 전략이야 이제 뭐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방 백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 되겠지만 뭐 그런 걸 안 보더라도 그냥 지금 현재 상황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한국의 국방 전략의 핵심은 뭡니까? 한미 동맹이죠. 한미 군사 동맹이죠.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의 그 출발점은 뭡니까?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죠. 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한미 동맹을 형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국방 전략은 남북한의 군사 대결이고 한미 동맹이 이제 축이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북한의 군사 대결에서 이제 한미 동맹인데 그러면은 그때 그런 국방 전략 틀 속에서 무기 전략은 뭐였겠어요? 남북 간의 그 대결 구도였으니까. 뭐, 남북한이 북한에 전쟁하는 것은 전쟁한, 네. 예, 전쟁하는 건 이제 지상전일 거 아니에요. 네. 주로 네. 핵심인. 그러니까, 포모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지상전 중계 육군 중심의 전략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육군 중심의 전략이었고 북한하고 대치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을 이렇게 방어하는 게 이제 목표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차라든지 뭐 이렇게 뭐 대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네.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근데 한미 동맹 속에서 미사일 개발은 굉장히 제한을 받아왔다. 누가 제한해? 미국이 제한을 했다 이거예요. 네. 한국이 미사일 개발하는 필요가 없어. 이것은 역시 지상전이라고 봤고 북한과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한국이 뭐 중국하고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뭐 국방 전략을 세웠어요. 일본하고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방 전략을 세웠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을 염두에 둔 국방 전략이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육군 중심의 지상전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지상전이고 그 지상전에서 이제 어떤 그 중심은 이제 한미 이제 군사동맹 안보동맹이고 한미 안보동맹에서 지상전에 필요한 어떤 군사 무기 개발은 허용되지만은 미사일은 억제를 받았다. 네. 미국이 미사일 개발을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못하도록 억제한 이유는 뭐였나요? 저번에도 일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본 일본이었죠. 쏜다고. 예, 일본과의 어떤 그 한일 간의 어떤 그 정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이 더 심하게 네. 이제 한일 간의 역사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왔죠. 일본도 뭐 그렇게 악용을 하기도 했죠. 한국도 악용을 했고, 근데 한국이 더 심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사일 개발, 안 그래도 가장 지금 일본이 민감하게 반한 게 북한의 미사일이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저렇게 발광을 하는데 한국이 미사일 개발한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미일도 안보동맹이 이제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인데 일본이 미국한테 로비할 때 뭘 했겠어요?
이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라, 저지해라, 막아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중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맞짱을 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이 굳이 미사일 개발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한국이 미사일 개발 중국을 쏜다?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굳이 한국이 미사일 쏘대서 북한을 쏘는데 굳이 미사일로 북한을 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공군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굳이 미사일 한국 같은 땅덩어리가 좁은 데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억제 당해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국방 전략이 이렇게 규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한미 동맹과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라는 그 두 개 틀 속에서 국방 전략이 규정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메인 네. 주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미중 패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곁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네. 곁다리가 되니까 북한의 담당자는 뭐예요? 국장급이잖아요, 미 국무부에. 네. 국장급이 담당이에요. 중국 담당은 누구예요? 대통령, 국무부 장관, 부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고위급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중국이 이제 주적이 돼버렸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단독으로 압도적으로 어떤 그 군사적인 경제적인 우위를 갖고 하면은 좋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이 안 된다 이게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렇게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동맹 전략을 한다. 네. 동맹하면은 나토가 있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나토가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있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파이브 아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앵글로 섹슨 계통에 네. 이렇게 미국, 영국하고 이제 캐나다, 호주 또 어디죠? 뉴질랜드가 이게 5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나라들의 이제 이렇게 동맹을 해서 이제 중국을 이제 제압을 한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는 쪽이 이쪽 이제 아시아 대륙의 중심, 이제 대륙에 이제 여기 있으니까 아시아 쪽, 이제 중동이나 인도 이런 쪽이니까 인도도 이제 이렇게 끌어들인다. 미국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호주는 이미 여러 형태로 해서 미국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아세안도 끌어들인다. 근데 아세안 아직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직 힘이 약하니까 하지만 중국하고의 관계는 되도록이면 차단하는 쪽으로 한다. 또 아세안은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볼 거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미국이 하는 것은 일본은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의 그런 동맹 전략의 틀에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일본이 오히려 앞장서서 할 정도란 말이에요. 인도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왔죠. 중국 견제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함대도 왔어요. 네덜란드 함대도 왔어요. 그 다음에 독일 함정도 왔어요. 이건 전부 나토군이에요. 나토군은 주적이 누구죠?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를 담당해야 될 나토군이 이쪽으로 와요. 그럼 러시아 쪽은 비냐 이거예요. 러시아 쪽은. 물론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떤 그 해전보다는 육전이죠. 지금 영토상으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길래 그런 행태를 보이냐 이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제재 상태입니까? 네, 러시아 경제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죠. 힘이 없다고 보입니다. 경제 제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경제가. 러시아 인구도 줄어들고. 1억 한 4천만 명 넘던 것이 지금 한 1억 2천만 명 정도로 줄었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독재화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서방의 제재를 받고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는 군사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는 러시아가 여전히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지만
무시 못하지만 그 뭐 핵무기를 서로 주고받고 쏜다 하면은 그것은 둘 다 그냥 끝장이죠. 만약에 주고받고 쏠 정도였으면 이미 구소련 붕괴하기 전에 주고받고 쐈겠죠. 근데 구소련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못 쐈거든요, 서로. 네. 그때 못 쏜 걸 지금 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러시아가 구소련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도 부정부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군사비 부담, 돈을 많이 써서. GDP의 한 25%로 실질적으로 국방비로 지출을 했다 이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그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해도 뭐 GDP 대비 한 2, 3%? 한국 같은 경우는 4%?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나라들은 전부 미국의 보호막이 있으니까 일본이나 GDP 대비 1%가 안 돼요. 네. 구소련 시절에는 25%가량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사 지출 국방비로 썼다 이거예요. 이거 만망할 수가 없죠. 네. 재정이 파탄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민간의 그 자원을 갖다가 국방 쪽으로 다 썼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부정부패가 완전히 쩔어가지고 양수 겸장으로 그냥 망가진 거죠. 그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죠.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또 푸틴의 이제 장기 독재로 인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망가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이제 러시아는 그 에너지, 석유, 가스 판매 그런 것에 의존을 하고 있죠.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전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구소련이 아프간 철수하고 미국이 가서 아프간에서 이제 또 물러가고 이번에 철수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편먹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다 무기를 팔았으면 팔았지. 그걸 이용해서 그 중국하고 편먹어서 미국이나 유럽하고 대항해서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다. 러시아가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러시아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 푸틴 집권 때부터 이제 경제가 좀 좋아졌을 한 10년 정도 좋았었잖아요. 제재 받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일반 국민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도 1인당 GDP가 한 12,000달러 정도 되고 하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조금 뭔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안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 달성, 물론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광대하고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된 수준까지는 왔다 이거예요. 온 상태에서 이제 경제가 계속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커지겠죠. 안에서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아와서 차라리 그냥 그 혼란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독재를 통해서라도 그 독재라도 그냥 안정만 해달라. 먹고 사는데 안정적으로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그런 피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또 저렇게 난장판을 쳐도 지지율이 여전히 높고 어차피 딴 놈이 와봐야 혼란해가지고 경제만 더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러시아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유럽 나토군과 대항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버텨서 이렇게 할 만한 힘이 못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에 버금가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첨단 기술, 무기 개발 능력은 뛰어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메인인 중국이 이제 주적으로서 이렇게 온다 이거. 중국이 왜 주적이냐 이거예요. 중국이 지금 현재 무기 면에서 보면 세계 최강 러시아나 미국이나 러시아에 버금가는 최강의 어떤 군사적 무기, 첨단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중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중국이 이렇게 뭐 전투기라든지 군사 무기들을 봐도 아직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 군들이 중국 봉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는데 제압하는데 동맹을 강화해서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경제 예?
경제력. 예, 경제력이에요. 중국이 지금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네. 경제력이 앞으로 중국의 경제력이 또 어떻게 될 거냐는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산당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커지고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라면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 단독으로는 대항을 못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가지고 서로 합쳐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제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제 큰 뭔가 이렇게 그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내지는 중국 제압 전략, 군사 전략 이 틀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런 틀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그 틀 속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제. 네. 그 틀 속에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드에도 한국 참가해라. 네.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스에도 이제 참가해라. 한미 동맹만 따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제 틀 속에서 해라.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중국하고 같이 본다. 어차피 이렇게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참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러니까 남북한만의 전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필연적으로 중국 참전은 미국도 참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센카쿠 열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센카쿠 열도가 어디 있다 그랬죠? 대만이 옆에. 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먹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거기. 센카쿠 열도 먹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일본이 정말로 코딱지만한 그 코딱지만한 섬인데도 불구하고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일본이 아주 강력하게 나가는 중국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몇몇 개 섬들이 지금 중국이 시비를 걸고 있는 섬이 센카쿠 열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키나와에서부터 이렇게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이 선들이 있잖아요. 그 열도들이. 네. 그 열도 선상에 대만하고 대만에서 이렇게 오키나와로 연결되는 또 섬들이 있어요. 눈에 네. 안 보이는 섬들이. 네. 그 영유권을 또 중국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만이 먹히면은 센카쿠 열도 당연히 먹힐 위험이 높고 센카쿠 열도 먹히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방치를 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렸다. 아마 대만을 방치를 했는데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려고 정말로 코딱지만한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섬을 방어를 하려고 하겠냐. 미일 안보동맹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하겠냐 이거. 센카쿠 열도를 방어할 정도면은 대만을 방어를 먼저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대만 방어를 주장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 것. 대만을 방어하면 센카쿠 열도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네.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서면 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 속에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이 두 개가 한국의 국방 전략이었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틀이 북한보다는 이제 중국이 주적으로 해서 중국 제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바뀌면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북한뿐만 아니라 어차피 북한 문제는 중국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 중국을 제압 안 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중국을 제압하는데 참여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걸로 바뀌겠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한미 동맹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을 제압하는,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는 동맹 전략으로 이렇게 틀을 전환을 하면은 한국의 경우에 한국 정부가 만약에 미국의 그런 동맹 전략에 참여를 한다라고 치면 참여를 하고 싶든 하지 않든 어쨌든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참여를 한다고 치면 한국의 국방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요? 지금 아까 그 전차나 장거리포나 뭐 이런 그 지상전 중심의 북한만을 주적으로 하는 그런 국방 전략, 무기 개발 전략에서 육군 중심의 전략에서 이제 주적이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의 그 중국 봉쇄 전략의 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한국의 무기 개발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육군 중심에서 해군, 공군, 공군. 예, 네. 특히 해군, 공군 내지 미사일 전략으로 미사일. 바뀌어야 되죠. 네. 이게 지금 그 맥락이 있다 이거예요. 네. 지금 한국이 이제 뭐 그 군함을 건조하고 뭐 네. 이지스함, 한국형 이지스함이다 뭐다 이런 거 건조하고 잠수함을 건조하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지금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또는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굳이 잠수함 만들라고 북한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냥 북한 봉쇄는 간단하거든요. 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국방 전략과 무기 개발 전략이 이게 이런 그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그 중국 봉쇄 전략, 동맹 강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한국도 그런 식으로 국방 전략이나 무기 개발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게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국방 전략이나 무기 개발 전략을 바꿔 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뭐 IT 기술이나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차세대 전차네 막 차세대 뭐 이렇게 그게 뭐 자주포네 뭐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 조선업이 한참 어려웠었잖아요. 2010년 이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조선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군함 건조를 많이 그때 그 발주를 했어요. 그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요. 군함 건조를 많이 발주했어요. 잠수함이나. 그러니까 그런 발주를 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왕 그런 식으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발주를 했으니까 그렇죠. 차제 그러면은 잠수함도 좀 발주해서 하지라고 해서 그냥 잠수함 뭐 이렇게 개발하고 군함 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이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 전략이나 무기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무기를 개발해 해온 건지 이건 관심 있는 분들이 국방부의 국방백서나 이런 거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뉴스에서 뭐 우리나라가 SLBM을 뭐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게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굳이 북한에다가 만약에 북한만을 상대로 해서 한다라면 굳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바닷속에서 미사일 그것도 비싼 미사일을 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느니 휴전선 근처에서 한 200km, 300km 날아가는 아니면은 공군 전투기 이렇게 뛰어가지고 가서 뛰어서 그걸 하는 게 100번 싸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미국하고의 어떤 그 동맹, 그 군사 동맹이 필연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동맹 강화 전략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중국 봉쇄 그 군사 동맹 전략에 편입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일본 관계도 필연적으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20세기에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득권 세력, 기성세대들 또는 한국에 대해서 우월의식이나 어떤 지배의식을 가졌던 일본의 기성세대들 이 세대들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컷 좋건 어떤 그런 미국의 어떤 동맹 전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편승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렇게 편승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그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동맹 틀 속에서 서로 티각티각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으는 효과가 떨어져요. 서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나중에 또 뭐 이제 이런저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의 이제 국방 전략과 이제 그 무기 개발 전략. 최근에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신형 차세대 무기들을 많이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뭐랄까 이제 그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국방 전략이나 이런 그 무기 전략, 개발 전략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죠.
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파주 스튜디오에서의 마지막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다음 주에 김포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